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동남아는 어쩌다 성매매 관광의 메카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다들 아실 겁니다. 동남아 여행을 남자들끼리 간다고 하면 의심부터 받을 정도니 말이죠. 태국에만 연간 300만 명의 성매매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추정되고, 태국의 파타야, 필리핀의 앙일레스, 베트남의 호치민, 라오스의 비엔티안 등 사실 이 도시들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태국의 경우에는 관광 산업의 10%가 성산업에서 나온다고 추정되는데, 추정일 뿐 연계된 술집들부터 시작해서 다 따져보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사무이 같은 휴양 섬에만 1만 명에 달하는 매춘부가 활동하죠. 지금은 더 많아졌을 테지만 WHO는 2000년대 태국 내 성노동자 수를 많게는 30만 정도로 추정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80만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고요. 필리핀의 경우도 2010년대 필리핀 상원보고에서 성노동자를 80만으로 추정했고, 특히 필리핀은 사회 문제 중 하나가 혼혈일 정도죠. 미국인과 필리핀 사람의 혼혈인 아메라시안, 일본인과 필리핀 사람의 혼혈인 제피노,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의 혼혈인 코피노까지. 이들이 사회 문제인 이유는 성매매를 제외하고도 헌팅과 같은 방식으로 임신시킨 후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내에서는 이 혼혈들의 아버지를 찾아 책임을 묻겠다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아메라시안, 제피노, 코피노들이 자라서 지금 성매매 산업에 뛰어들기까지 하고 있죠. 유명한 국가들 말고도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도 새롭게 성산업이 싹트고 있습니다. 유명한 국가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니 싼값을 무기로 호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수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국가 이미지까지 망가지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단속하지 않죠. 사실 성산업은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 없긴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직업이자 산업이죠. 당장 한국도 불법이지만 내만연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동남아는 좀 심합니다. 사실상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밀어주는 느낌마저 들 정도죠. 태국은 2016년 정부가 성산업 척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잠깐도 아니었습니다. 말뿐일 뿐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일까요? 결국 돈 때문이죠. 2022년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가 낸 보고서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성산업 규모는 200조가 넘습니다. 태국, 필리핀과 같이 원래 성매매 관광으로 유명했던 국가들이 아닌 다른 국가들까지 성매매 산업을 띄우고 광고까지 하는 이유도, 국가에서 사실상 용인하는 이유도 와서 돈 좀 써라죠. 그런데 왜 하필 동남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매매 관광지가 된 걸까요? 못 사는 나라야 넘쳐나는데 말이죠. 동남아에서 매춘이 시작된 건 15세기 식민지 때부터입니다. 정확히는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매춘을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하니 좀 스킵하고 핵심만 몇 개 보죠. 15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은 동남아의 매춘 시설을 대거 만들었습니다. 성병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만들고 성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죠. 프랑스군은 베트남에 BMC라는 군대 전용 매춘지를 만들었고, 영국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에 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병 검사를 받은 여성들만 일하는 성매매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동남아가 성매매 관광지가 된 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성매매가 있었다가 아니라 산업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장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이때 식민지 정부와 함께 일한 현지 엘리트들은 직접 혹은 직원을 시켜서 현지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업소 운영까지 했죠. 합법이었던 데다 당시에도 시장이 컸기 때문에 또 사실상 식민지 시절 큰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갈수록 차별화된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하우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데,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동남아 전체가 전쟁터가 되면서 수십만의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나마 식민지 시절에는 대가라도 받고 했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자 수천의 동남아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죠. 특히 필리핀이 심각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계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온 스마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동남아에 만들어진 위안소의 위치와 운영 방식은 전후 동남아 성매매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주둔지 근처에 성매매 구역이 생겨났든 동남아에도 군대가 주둔한 곳에 성매매 구역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군사 동맹을 맺고 대규모 미군 기지를 필리핀에 두게 되면서 기지 주변에 술집과 클럽, 사창가가 번성했고요. 필리핀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척하는 입장을 고수했죠. 1947년 올랑고 포시의 인구 조사를 보면 인구 5만 명의 도시에 1만 6천 명이 엔터테이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부 다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관련된 연계된 산업에 종사했다는 말이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했고요. 정리하면 동남아는 식민지 시절에는 지배국에게, 전쟁 때는 강제로 쳐들어온 군인들에게, 전후에는 다른 나라의 주둔 군인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이어져 왔습니다. 달라진 건 식민지 시절에는 반강제였고 전쟁 때는 아예 강제였지만 주둔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사업은 자발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죠. 즉 이 시기부터 동남아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는 진짜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동남아의 성산업은 전환점을 맞이하죠. 미국은 베트남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고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쳤는데 가장 많을 때는 50만의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파병 군인들을 위해서 R&R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휴가죠. 방콕, 홍콩, 쿠알라룸푸르, 페낭, 마닐라, 서울, 싱가포르, 타이베이, 도쿄 등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중 하나로 보내주는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통에서 미군들은 휴가 때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아닐지언정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미용 군인들은 휴식도 원했지만 가장 원했던 건 유흥이기도 했기에 지리적으로 베트남과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은, 도시들은 미군의 선택을 돈을 받기 위해 활락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장 선호되었던 곳은 방콕인데 파타야의 활락가 때문이었죠. 파타야 해변은 미군들에게 천국, 낙원으로까지 불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타야는 원래 활락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960년대 초만 해도 파타야는 인구 100명도 안 되는 어촌이었는데 해변이 있던 파타야를 미군이 R&R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태국 정부가 대놓고 활락가로 밀어주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1970년에는 500개가 넘는 바와 마사지샵, 고고바가 들어섰고 2만 명의 여성이 파타야에서 일을 했죠. 이때 태국이 성산업으로 번 돈이 공식적으로만 1년에 4천만 달러, 태국 수출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동남아 곳곳에서 활락가가 만들어지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여성이 휴가 내내 가이드와 애인 역할을 같이 해주는 계약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외에도 경쟁이 심해지니 별의별 것까지 다 나왔고요. 전쟁 중인 베트남 안에서도 성매매 산업은 번성했죠. 1975년 전쟁이 끝날 무렵 남베트남에만 50만에 달하는 매춘부가 활동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남아 사람들은 성매매 산업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남아 전체가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IMF가 차관을 제공하면서 내건 조건 중 하나가 관광산업 육성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태국인데 1975년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태국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특별한 매력을 가진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모호하지만 모두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겪으며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성매매 산업이, 그것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산업이 발전한 곳이 동남아니까요. 영업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서양 사람들 그리고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관광산업 육성을 하기 전부터 동남아로 기생관광, 성매매 관광을 이미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양권과 일본, 홍콩 등 동남아와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들에게 동남아는 자기 나라에서 안 하니 걸릴 일도 없고 저렴하면서 서비스까지 최고인 천국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정부들은 용인한 수준을 넘어 장려했죠. 경제를 생각했을 때 이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동남아 국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광을 막으면 관광산업은 한 번에 죽을 게 뻔하다는 것을요. 1985년 기준 태국 관광 수입의 40%가 성산업과 관련되어 있었고 1986년 기준 필리핀은 관광 수입의 60%가 성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죠. 당연시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매춘이 오히려 성범죄를 줄여준다, 돈벌이 수단일 뿐인데 도덕적으로 열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고요. 이 시기 동남아의 성매매 관광은 태국과 필리핀이 다 해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발리섬 정도를 제외하면 성관광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정세도 불안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밟으며 폐쇄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기에 관광 자체가 잘 없었죠. 베트남도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잘 없었고요. 하지만 이때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동남아도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들도 이러다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매매 관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죠. 냉전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자 베트남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하며 개혁 개방을 했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문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수요는 그대로거나 줄어들 텐데 공급까지 많아졌으니 비용은 떨어질 테고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성매매 관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이 빗나갔죠. 동남아는 생각보다 훨씬 경제 성장을 못했고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급성장했거든요. 중국과 한국이죠. 인터넷까지 대중화되면서 동남아 관광은 최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과거에는 은연중에 알 사람은 알도록 광고했다면 온라인에서는 대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심지어 평점까지 등장했죠. 여기다 2000년대 저가 항공사까지 등장하면서 접근성까지 좋아졌고요. 2000년대는 태국, 필리핀 2강 체제에서 베트남까지 3강 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규모 면에서나 단속 면에서나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졌죠. 다른 산업에서는 성장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동남아 국가들은 가오가오같이 또 묵인했습니다. 태국만 봐도 관광산업이 전체 고용의 15%를 차지합니다. 성매매를 단속한다고 하는 순간 수백만이 실업자가 되는 꼴이기에 이제는 손대면 경제가 터져버리는 수준이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성매매 관광은 여전히 화랑이고 알 사람만 아는 것을 넘어 대부분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기존 강자였던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넘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성매매 관광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알려진 국가들의 비용이 비싸졌거든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또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서비스와 구조를 배워와서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는 서비스를 무기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렇게 동남아 각지의 유흥지가 아니 유흥 도시들이 지금도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불법이지만 사실상 용인해주면서 동남아는 전 세계 기준으로도 성매매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죠. 좀 검색해보니 요즘은 말레이시아가 뜬다고 하네요. 결국 종합해보면 동남아가 성매매 관광지가 된 건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성장을 못해서입니다. 성매매 관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에서 최소한의 제재도 못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동남아가 현실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성매매 관광지에서 벗어나는 법도 다른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뭐 인권운동, 국제사회의 관심, 국제기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성장 이전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성공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동남아는 이대로 쭉 이어질 것 같네요. 영상을 보시고 나도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해당 국가도 용인하고 국민들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 싶지만 문제야 당연히 많습니다. 일단 불법이죠. 한국은 속인주의라 합법인 곳에 가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쩌라고라고 하실 것 같으니 다른 건 다 제쳐두고도 지금 동남아는 너무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성병에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얼마 전에 다루었던 캄보디아, 미얀마 영상에서도 나왔듯 성매매 관광지가 된 국가, 도시에서 납치해서 범죄단지로 데려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냥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건전한 여행이라면 호텔에 있다가 적당히 사람 많고 안전한 관광지들만 가고 한다면 안전하겠지만 환락가는 아니죠.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동남아는 어쩌다 성매매 관광의 메카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